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개간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시험장에 취직하여 농목축업 시찰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건너간 것이 그가 남미 땅을 처음 밟게 된 계기였다. 남미의 풍광에 반한 기시베는 그대로 일본에 돌아가지 않았다. 형이 페루의 리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과 함께 리마에 살게 된 기시베는 처음엔 형의 이발소를 도왔다. 하지만 형이 이발소를 그만두자 그들 형제는 힘을 합쳐 우유 배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1945년 6월 일본계 2세인 로살리아와 결혼했다. 이해 2월에 페루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여 반일 감정이 강한 시대여서 불안 속에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자 기시베는 철물점을 경영하는 한편 미국에서 하수도용 강관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대히트였다. 비센테, 세이켄, 기시베의 사업은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순조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계약 서류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인을 한 것이 큰 화를 불러왔다. 사기꾼들이 작성한 가짜 계약서였기에 그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페루 사회의 심한 인플레 현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사업이 실패하자 막대한 빚만 남아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녀는 관절염, 장남은 천식, 셋째는 간지를 앓고 있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처지에 아이들의 약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병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몹시 불쌍하여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이제까지 돌보아준 우인들도 멀어져만 갔다. 그때 기시베는 이미 4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페루에 와서 20여 년 동안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이 발밑에서 와르르 무너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잠자리에 들어도 악몽으로 가위 눌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한 번은 리마 교회의 해안 벼랑에서 뛰어내렸다. 중상을 입었으나 죽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자살은 미수로 끝나고 말았다.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내 로살리아는 아버지와 동생이 빌려준 자금으로 미용실을 차렸다. 그 무렵 기시베는 고향 오키나와에서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의 제안으로 지나 마사요시의 집에 가서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진지하게 신심을 멸려하면 어떠한 고뇌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진아의 확신에 감동을 받은 기시베는 즉석에서 사인을 하고 입회를 결정했다. 1962년 3월의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로살리아는 안색이 변했다. 여보, 왜 또 생각 없이 사인을 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사인을 했다가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잊었어요? 막대한 빚을 안게 된 것도 원래는 남편이 안이하게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넌더리도 내지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에 입회하는 서류에 또다시 사인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로살리아는 화가 났다. 로살리아는 기원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애당초 속임수임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창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시베는 열심히 근행 창제에 힘써 나갔다. 그러면서 인생의 재출발을 위해 처남이 경영하는 사진관의 조수가 되어 일을 도왔다. 그는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는 중에 뭔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것도 깨달았다. 기시베는 그 전까지는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행히 본尊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이제부터 행복해지기 위한 단계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행복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용기를 가져와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열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기시베는 독립하여 리마시의 교회에 사진관을 차렸다. 가게 이름은 시아와세, 행복로 지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반드시 행복해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결의를 담은 이름이었다. 로살리아는 남편이 재기해가는 모습은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신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기시베는 아내를 회합에 데려가려고 열심히 설득했다.
그녀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자는 생각으로 자담에 참석해보기로 했다. 처음에 로살리아는 수상쩍다는 생각을 품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체험 발표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내밀며 경청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병고나 경제고, 가정불화 등을 극복해온 증언에는 무게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 또 숙명 전환이라는 말이 날카롭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이 신심으로 우리 가족의 숙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달리 타개할 방도가 없으니까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녀는 과감히 신심을 시작했다. 부부가 함께 근행 창제를 면려해 나가자 자녀들도 동참하게 되었다. 딸은 관절의 통증을 견디면서 그리고 천식을 앓고 있는 장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근행이었다.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들 가족 사이에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1962년 11월 페루에 지부가 탄생하자 기시베 부부는 지구부장, 지구부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비센테 세이켄 기시베는 결의했다. 나는 생애,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고서야. 이 무렵부터 불가사의하게도 로살리아 미용실이 번창하게 되었다. 또 얼마 후에는 그가 경영하는 사진관의 주변 도로가 정비되고 관청과 학교가 잇따라 세워져서 크게 번성하였다. 이로써 거액의 빚도 단기간에 갚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게 아이들의 병에 씻은 듯이 말끔히 나와버렸다. 기시베는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법을 위해, 광포를 위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20시간, 30시간이 걸려도 용감하게 뛰어가서는 친척처럼 정성껏 상담하고 대화하며 격려했다. 페루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사진관 주인의 염원이자 결이었다. 그 일념이 기십의 인품이 되어 나타나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페루 사람 이상으로 페루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스페인어에 능숙한 기시베 부부의 활약으로 차츰 일본계 외의 입회자가 늘어갔다. 이와 더불어 그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그 하나는 불법 용어를 어떻게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이해시킬까였다. 예를 들면 수갑에 대해 설명해도 페루에는 과거세로부터 이어온 죄업이라는 사고방식이 없는 까닭에 나는 과보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기억은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카톨릭의 영향이 강한 만큼 신의 명을 거역한 아담의 자손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진 원죄처럼 생각해버렸다. 게다가 새로 입회한 페루 사람에게 근행을 가르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 당초 근행 지도에는 지나 마사요시가 입수한 영자 근행책을 등사판으로 인쇄한 것과 그것을 베껴 쓴 것을 사용했다. 그러나 로마자를 그대로 스페인어로 읽으면 발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행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호벤폰으로 쓰여 있으면 스페인어로 H는 발음하지 않아서 오벤폰이 되고 말았다. 또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에게 자행의 발음은 어렵다. 보통 스페인어에서는 이런 음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는 자가 아니라 사에 가까운 발음을 한다. 더욱이 스페인어에는 쓰라는 초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 함께 의논한 결과 선배가 새로 입회한 멤버 곁에 붙어서 소리를 내어 1대1로 근행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근행을 가르치기 위해 간부가 근행하는 법을 서로 시험하여 이에 합격한 사람만이 새로운 멤버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법이 쓰여졌다. 불법 용어의 번역과 근행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페루에 하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광선유포의 선고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과제이자 고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불법이 그 나라에 정착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뿌리내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 광선유포에 커다란 조류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계 강포를 위해 이토록 고생한 것을 종무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우리 동지들이 몹시 고생하며 세계 강포를 단행해온 노력에 최대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인간의 깊이도 세계의 광대함도 불법의 자비도 모르면서 동지를 멸시하는 중에 대하여 해외 멤버의 분노가 종문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는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것을 기회로 중들은 마구 뽐내며 놀러 다니고 학회원을 괴롭혀왔다. 인간으로서 최하가 아닌가.
하물며 니지랜드에서는 정통이어야 할 법주가 매춘을 하고 더욱이 중돌이 일으킨 여러 가지 파렴치한 행동을 대성인께서 얼마나 한탄하며 슬퍼하실 것인가.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나 마사요시와 기시베 부부를 비롯하여 호텔에 모인 존귀한 선고의 벗들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늠름한 남자부는 맑은 눈동자가 빛나고 여자부의 얼굴엔 상쾌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는 미소를 띠고 포용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1,700명이나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결집입니다. 일본의 활동을 훨씬 능가한 것입니다. 일본의 약한 지부는 여기 페루에 지도를 받으러 오도록 전하겠습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페루 광포의 용자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개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황야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구자의 공덕이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800km, 900km나 떨어진 벗의 집에 버스를 타고 며칠이나 걸려서 격려하러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감동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배견하고 경문대로, 어서 말씀대로 지용의 보살이 세계에 출현한 것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반짝이면서 신이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같은 간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요령좋게 처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 자신이 광선유포를 위해 고생하고 움직인 만큼은 전부 자신의 공덕이 되고 복원이 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법의 준엄함, 인과의 이법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신심이란 묘법을 믿는 일념이고 이 인과의 이법을 믿고 생명상에서 실감하고 생활상에서 알 수 있는지 어떤지입니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거나 놀기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불법에는 없습니다. 끝으로 영원한 행복을 구축하는 것은 누구인가?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생애를 묘법과 함께, 광포와 함께, 학회와 함께 살고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로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것을 위한 요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제목입니다. 건강도, 용기도, 지혜도, 환희도, 향상심도 또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일도 생명력 여하로 결정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무한하게 용연하는 원천이 바로 창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제를 근본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막힘이 없습니다. 페루 간부들은 모두 제목의 힘을 배워왔으며 각자가 체험담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창제의 의의를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들음으로써 더욱더 확신을 깊이 다져 나갔다.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목을 끝까지 불러가는 것입니다. 제목은 우주 근본의 힘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백마가 천공을 뛰어가듯이 경쾌하고 상쾌하게 창제의 소리를 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 멤버가 질문을 했다. 선생님, 제목을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본전님께 향하면 좋습니까? 신이치는 살며시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부처와 대면하는 것이므로 엄숙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본전님께 부딪혀가면 됩니다. 본전님은 대자비의 부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고민하는 것, 희망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원해 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팔에 몸을 던져 매달리듯이 본전님이라고 부르며 사심없이 부딪혀 가면 됩니다. 본자님은 무엇이든 들어주십니다. 마음속을 다 털어놓듯이 대화하듯이 제목을 거듭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괴로움도 거짓말처럼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승부를 낼 때에는 반드시 이긴다고 마음을 정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아수라가 사납게 날뛰듯이 대우주를 곧 흔들기라도 할 듯이 끝까지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밤에는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깊은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서에는 조조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석석 부처와 함께 눕고 어서 737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을 끝까지 부른 사람은 언제나 본전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도 현세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본주님이 제천제불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오저로부터 안도할 수 있고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유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끝까지 살아가면 됩니다. 제목은 고뇌를 환희로 바꿉니다. 더욱이 환희를 대환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로지 제목을 끝까지 불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멤버에게 음료수를 권한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제목이라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제일의 요체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셨죠? 여기에 와 있는 멤버들은 모두 일본계였지만 2세도 많아 일본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모두가 수긍하는 것을 확인하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체는 교학입니다. 그런데 교학이라고 듣기만 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불법자로서 인생 철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처음은 어려운 어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착실히 배독하여 자기 자신의 몸으로 읽어가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어서 1253쪽는 유명한 어문이라도 좋습니다. 또는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이라는 어서 1132쪽이라는 어문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정하여 어문대로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대로다 고 실감하여 본전임에 대한 대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서를 배독하는 것이며 실천하는 교학인 것입니다. 하나의 어문을 몸으로 읽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면 자연히 다른 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통하게 됩니다. 모두는 신이치의 지도를 듣고 있는 사이에 교학과 어서 연찬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세 번째 요체로 나는 신심의 지속을 들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머지않아 신심에서 멀어지고 학회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동양의 명언에 오랜 공도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어도 성냥개비 하나로 재가 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비행기도 착륙할 순간에 사고가 난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먼저 10년 앞을 목표로 하여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스니치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페루 강선리포의 기폭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이었다. 멤버의 생명을 개간하듯 깊숙이 괭이를 휘두르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전혼을 기울인 지도였다. 여기서 그는 페루 지도자들로부터 보고와 요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일본계 사람 이외의 페루 사람이 속속 입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스페인어로 된 기관지를 발간하면 어떨지를 제안했다. 실은 페루에서 등사판으로 인쇄한 여명이라는 스페인어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회 정도 발행했을 뿐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기간지도 지속이 중요합니다. 한다고 정했으면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조직 활동은 어느 때는 포교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교학이기도 하여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해서 시작
생각한 일도 그만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생각하고 책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중심자가 혼자서 하고 있으면 활동이 다면적으로 되면 될수록 막혀버리는 법입니다. 중심자와 같은 자각으로 각 분야의 책임을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중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다 조직도 강하고 반석과 같이 됩니다. 여하튼 광선유포가 발전하는 힘은 단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페루라는 나라에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구원의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과거세로부터 깊고 깊은 연대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사이좋게 서로 격려하고 지키며 힘을 합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멤버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스페인어로 된 새로운 신문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본의 기간지와 마찬가지로 세이쿄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페루 세이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페루의 여러분이 일본을 이끌어간다는 의의를 담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회관 설립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미래를 향한 희망이 넘치는 대화가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페루 멤버가 1000세대를 넘었다는 것은 광선유포의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역사적인 장거입니다. 나는 페루의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도록 매일 열심히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일본에서 만납시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우정도 기원에서 시작된다. 기원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는 힘이다. 신이치는 끝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멤버들의 볼은 홍조를 띠고 입가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또한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인 16일,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 모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신이치는 일본계 유력 인사들과의 회견과 시찰로 동분서주하였고, 주조 기요시는 매스컴 관계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즈미다 히로시 일행은 볼리비아의 멤버들을 격려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런 도중에도 신이치는 리마에서 남쪽으로 약 30km가량 떨어진 파차카막의 유적지에 들렀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제목을 불렀다. 이 대지와 이 산하의 구석구석까지 제목을 깊이 스며들게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리마의 거리로 돌아와 중심가를 돌아보니 광장 중앙에 대자 위에 선 기마상이 시선을 끌었다. 이 기마상의 높이는 4층, 5층 빌딩 크기와 비슷했다. 이 광장이 그 유명한 산 마르틴 광장이고 그 기마상은 페루 독립운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남미 해방의 영웅 산 마르틴이었다. 호세 대 산 마르틴은 1778년 아르헨티나의 북동부 지방인 야페유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페루와 칠레 등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것이다. 산 마르틴은 소년 시절에 부모의 고향인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스페인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전출 때문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그도 성인이 되자마자 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지배에 대항하여 남미에서 독립을 희망하는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스페인군을 떠나 1812년 3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갔다. 산 마르틴이 34세 때 일이었다. 그에게 남미는 태어난 고향이었고 조국이었다. 때문에 그는 남미 해방과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결심을 굳힌 산 마르틴은 자신이 훈련시킨 4,000명의 해방군 5,000명이라는 설도 있음을 이끌고 안데스산을 넘어 스페인군과 싸우고 칠레의 산티아고를 공략했다. 사람들은 마르틴에게 칠레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남미 독립을 위한 그의 싸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칠레에 이어 페루로 진격할 작전을 세우고 바닷길로 페루 해안에 상륙했다. 이때 산 마르틴은 전 군사에게 알렸다. 제군들이 여기에 온 것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나라의 국민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1821년 7월 그는 드디어 리마를 해방시켰다. 그리고는 7월 10일 산 마르틴은 겨우 부관 한 사람을 데리고 리마로 들어갔다.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외쳤다. 장군 만세! 그러자 그는 노! 라고 송구스러워하며 군중들에게 말했다. 장군 만세가 아니라 페루 독립 만세! 라고 외치시오. 7월 28일
산 마르틴은 광장에 모인 민중 앞에서 페루 독립을 소리 높여 선언했다. 곧이어 그는 최고 군사 지휘권과 행정권을 가지는 호민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질투와 중상의 돌팔매질이었다. 저자는 왕이 될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폭군이다. 제왕이다. 악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싸웠는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그는 한 동지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페루는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나는 기꺼이 이 무거운 책임을 적당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여기를 떠나고 싶다. 산 마르틴의 영혼은 결코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스페인의 남미 지배의 중심 거점인 리마를 해방하는 것이었다. 페루가 독립을 선언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스페인군과 전투를 계속해야 했다. 그 무렵 산 마르틴이 칠레에서 북상한 것처럼 또 한 사람의 남미 해방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지방으로 남하하여 그것들을 해방시켰다. 산 마르틴은 페루의 독립을 위해서는 볼리바르 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지금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회견을 하게 되었다. 산 마르틴과 시몬 볼리바르의 회견은 남미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이 두 영웅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남미 여러 나라에 대한 정치 체계와 미래에 대해서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양웅 불구립.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라는 말처럼 산 마르틴은 위협의 완성을 볼리바르에게 맡기고 은퇴를 결심하였다. 왜 그가 이런 결심을 했는지 모두들 그 이유를 몰랐다. 그가 속마음을 속 시원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볼리바르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었다. 귀공이 군을 이끌고 페루에 오실 때에는 나의 존재가 분명히 방해가 될 것입니다. 독립전쟁은 한 지휘관의 명령하에 그 지휘자가 전력을 다했을 때 종결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산 마르틴은 자신의 사명이 페루를 해방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남미가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할 길을 여는 것이라고 자각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한 지도자의 지휘 아래 통합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그 한 이유였다. 독립을 향한 멈출 줄 모르는 흐름이 만들어진 지금 그는 권력과 처지 등에는 아무런 미련도 집착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5살 젊은 시몬 볼리바르에게 페루 해방의 마무리를 맡기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페루로 돌아온 산 마르틴은 독립선언 후에 열린 제1대 국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위와 권한을 반납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페루를 떠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미 해방의 위대한 공로자인 그에게 매우 무책임하다는 등의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지만 무사의 영웅은 그런 중상에 꺾이지 않고 초연하게 자신의 신념을 관철해 나갔다. 그 후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1850년 8월 프랑스에서 72세로 생애를 마쳤다. 그의 삶은 남미 해방의 영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약한 자를 지키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산 마르틴의 만년에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있다. 어느 날 소녀딸이 울면서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소녀의 손에는 인형이 꽉 쥐어져 있었다. 소녀가 우는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인형이 망가져서 추워해요. 그는 장롱에서 노란 리본이 달린 훈장을 꺼내 손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을 인형에게 달아주어라. 그러면 추위가 가실 거야. 소녀는 울음을 그쳤지만 소녀의 어머니인 그의 딸이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그것은 프랑스군을 물리쳤을 때 스페인 정부에서 받은 명의로운 훈장이 아닙니까? 산 마르틴은 빙긋이 웃으면서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이의 눈물도 그치게 하지 못한다면 리본이나 훈장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고통을 구해야 비로소 훈장이고 명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광장에 서서 산 마르틴의 기마상을 잠시 바라보며 이 영웅의 생애를 떠올렸다. 그리고 오로지 남미 해방을 염원한 산 마르틴이 왕위에 대한 야망을 품은 자, 폭군이라고 비방과 중상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곧 자신의 일인 듯 싶어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다. 시니치도 또한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그가 공명당으로 하여금 천하를 지배하게 하려 하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국가 지배를 노리고 있다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또 이 남미에서도 신일치는 독재자라고 표현되며 각국에서 정당을 결성하여 세계 정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중상을 당하고 있었다.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위해 사는 인간은 무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사인 까닭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만의 욕심에 사는 사람은 강한 반발과 질투심을 품고 배척에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이다. 신이치는 의연히 우뚝 솟아있는 기마상에게 맹세했다. 내 일생도 박해에 박해를 거듭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싸울 것이며 절대로 지지 않겠다. 비애의 숙명의 쇠사슬에서 인류를 해방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페루 체제 기간은 2박 3일이었다. 3월 15일 오후에 도착했으니 17일 아침에는 출발해야 하는 바쁜 스케줄이었다. 그런 중에도 시니치는 대표 멤버들의 격려를 비롯하여 미래를 위하여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16일 신이치는 페루 동지들의 큰 비약을 바라며 정형시를 한 수 보냈다. 묘법의 건아의 의계는 지금 여기에 황금의 씨앗을 널리 뿌려 나가라. 8년 전 이날은 도다 조세이가 야마모토 시니치를 비롯한 청년부들에게 광선유포의 후사 일체를 의탁한 기념식전이 거행된 날이었다. 그날 시니치와 청년들에게 광포의 바통이 건네지고 그들 가슴속 깊이 황금의 사명의 종자가 심어졌다. 거기서부터 일본의 새로운 광포의 지평이 열려져 나갔다. 시니치는 그 3.16의 의의를 담아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광선유포의 황금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읊은 것이었다. 다음 날인 17일 아침 시니치 일행은 리마를 떠나 마이애미로 향했고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를 거쳐 23일에 귀국했다. 리마에서는 페루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멤버들의 배웅도 사양했다. 조용한 출발이었지만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은 멤버들의 마음에는 광포에 대한 투혼이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비센테 세이켄 기시베는 페루 광포의 전 책임을 담당하려는 자각을 굳게 다졌다. 기시베는 먼저 스페인어판 기간지인 페루 세이쿄의 편집을 스스로 맡았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다. 이 스페인어 기간지가 만들어지면 페루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광선유포가 틀림없이 크게 전진할 것이다. 선생님은 페루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선생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신문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자. 기시베는 그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떨리는 것 같았다. 기시베는 자신의 사명인 양 기꺼이 신문 제작을 개시했다. 사명의 자각은 과감한 행동이 되어 발화해 가는 법이다. 페루 세이쿄의 편집 담당자는 세이켄 기시베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 그들은 매일 밤 학회 활동을 끝낸 후에 편집 작업에 몰두했다. 그들 중에 기자나 편집자로서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보고 흉내내는 가운데 저절로 터득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들 편집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한 것은 번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학회 지도와 어서 강의의 번역은 예상보다 더 난항을 거듭했다. 한마디 한마디와 씨름하면서 기사로 만들어가는 사이에 아침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 이리하여 타블로이드판, 사면, 활판 인쇄의 페루 세이쿄가 창간된 것은 야마모토 시니치가 제안한 지 36일 후인 4월 20일의 일이었다. 이 날은 일본의 세이쿄 신문이 1951년에 창간된 날이었다. 기이하게도 그로부터 15년 후 같은 날짜에 발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기간지 창간과 때를 같이 하여 리마 시대의
페루 회관이 설립되어 해외의 여덟 번째 회관으로 경사스럽게 개관했다. 시대를 바꾸자. 학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을 바꾸자. 동지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신뢰의 씨앗,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서 희망찬 전진을 개시했다. 그 후 기시베는 페루의 이사장이 되었고 이 잉카 대륙에 새로운 광포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멤버들은 불법자로서 좋은 시민이 될 것을 목표로 사회를 위해 열심히 공헌하며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쌓아 나갔다. 그것은 동시에 참가 학회와 야마모토 시니치에 대해 깊이 이해시킨 결과가 되었다. 1974년 시니치가 8년 만에 다시 페루를 방문했을 때 리마시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여 특별 명예 시민 칭호를 수여했다. 더욱이 1984년 시니치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페르난드 벨라운데 테리 대통령으로부터 페루의 최고 훈장인 페루 태양대 십자 훈장을 받았다. 이것은 세계 평화와 문화와 교육을 위한 시니치의 다대한 공헌을 평가하여 수여한 것이었다. 시니치의 일념이 그리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한 페루 동지들의 일념이 시대와 사회를 크게 바꾸어 나갔던 것이다. 역사는 변하여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다. 1966년 3월에 야마모토 시니치가 방문한 나라는 미국, 브라질, 그리고 페루였고 다른 간부들은 분담하여 중남미 각국을 돌며 멤버들의 격려를 맡았다. 시니치가 일본을 떠나기 이틀 전인 3월 4일에는 하루키 세이 이치로, 기요하라 가스, 오카다 이테스 등 7명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 그들은 4일 아침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아르헨티나 지부의 지부장인 시로야 다케오와 조직 정비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학 시험을 실시하고 저녁에는 일본인 회관에서 열린 지부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에는 멤버 100여 명이 모였다. 아르헨티나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63년 8월로 하루키가 이사인 야마기와 히로시와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했을 때였다. 이때 20세대 정도의 멤버로 지구가 결성되고 시로야 다케오가 지구부장이 되었다. 그는 초대 대학부장을 지낸 시로야 구니오의 친동생이었다. 시로야 다케오는 1943년에 형 구니오의 권유로 입회했다. 그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해군 포병학교에 들어가서 오키나와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오키나와 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때 가호를 받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심을 면려하지는 않았다. 전후에 시로야는 해외로 웅비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고 친구가 아르헨티나로 건너간 것을 계기로 그도 아르헨티나 이민을 생각했다. 그러나 망설임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1953년 10월 형 구니오의 결혼식에서 형이 존경하는 도다 조세이를 만난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였다. 그래요. 아르헨티나에 가고 싶은가요? 괜찮지 않습니까? 갔다 오세요. 사내 대장부의 실력을 알아보자고요. 이 말로 그는 마음을 정했다. 이듬해 7월, 시로야는 배편으로 일본을 떠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철공소부터 시작해서 세탁업, 조합의 일, 생선가게 경영 등을 거쳐 이윽고 해외 이민사업단의 현지 채용으로 그곳 직원이 되었다. 이런 시로야를 격려하고 신심을 분발시킨 사람은 일본에서 이주해 온 오키다 가지야라는 아키타 출신의 청년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오키다가 어릴 때부터 동경한 나라였다. 전후 가난한 시절 아르헨티나에서 화훼 재배로 성공한 부친의 우인이 공책과 연필 그리고 비스킷 등을 자주 오키다의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런 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오키다 가제아는 언젠가는 나도 이 풍요로운 아르헨티나에 건너가서 큰 농장을 경영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도항 준비를 시작했다. 도항을 위해 가나가와 현에서 화훼 재배 기술을 배우고 있던 1957년 9월, 그는 먼저 신심을 시작한 어머니의 권유로 입회했다. 그 이듬해 9월, 오키다는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오키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아버지의 우인 댁에서 화훼 재배 일을 도우며 신심에 힘써 나갔다. 그러나 그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불법에 대해, 학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는 학회원을 찾으려고 일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창가학회 사람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뭐야, 자네는 창가학회원이었나?
학회라면 폭력 종교가 아닌가? 가톨릭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창가 학회원이라고 말하면 어찌 될 것 같은가? 장래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도 학교에도 갈 수 없을 텐데. 오키아는 자신이 아무런 대답도 못한 것이 분했다. 그런 상황에 문득 학회 선배가 준 편지에 힘들면 학회 본부의 야마모토 총무에게 편지를 써서 지도를 받으세요라고 적힌 내용을 떠올렸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무척 바쁜 분인데 전혀 안면이 없는 내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면 답장은 안 올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다른 방도가 없어서 자신의 심중을 솔직하게 적어 학계본부의 신이치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 얼마 뒤 뜻밖에도 신이치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 잘 보았습니다. 본주님을 수지한 학회원이 해외에서 당당히 활약하는 것은 세계의 여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애의 사자로서 당신이 계시는 직장, 환경에서 전력을 다해 사회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주님의 공덕과 힘은 우주 전체를 감싸며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전부 통합니다. 제천 서신의 가호를 믿고 강성한 신심을 일으켜 힘차게 싸워 끝까지 살아가실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인생을 활보하시기를. 야마모토 시니치의 편지를 받고 오키다 가지야는 감격했다. 나를 위해서 야마모토 총무가 편지를 주셨다.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반드시 승리하여 이 격려에 보답하자. 더욱이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4월 22일에도 격려 편지가 왔다. 시니치는 홀로 아르헨티나에 건너간 한 청년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세계 광포라는 숭고하고 장대한 작업도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힘이 있는 한, 목숨이 있는 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오키다는 시니치의 편지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어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결의를 새롭게 해왔다. 그리고는 불법 대화에 온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건너간 지 2년이 지나도록 신심하는 사람은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다 학계본부의 해외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멤버 3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그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시로야 다키오를 만나게 된 것은 1961년 2월의 일이었다. 시로야가 입회한 지 오래됐다는 말에 기대를 걸고 찾아갔지만 그는 학회원으로서의 자각이 매우 부족했다. 오키나는 호소했다. 시로야 씨, 본조님의 힘은 절대적이니 먼저 아침 오자 근행부터 시작합시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근행은 해보겠지만 우리 집에는 돗자리가 없어요. 일본어로 오자와 돗자리는 발음이 같음. 시로야는 오자를 깔개의 종류인 돗자리로 착각할 정도로 신신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래도 오키다가 몇 번이고 방문하는 사이에 시로야도 신심을 자각해 나갔다. 오키다는 자신의 일에서도 계속 분투했다.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승리의 실증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감하고 있었다. 그는 화해 재배를 위한 온실을 세우고 독립하여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없는 처지였으므로 처음에는 다른 농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화일을 재배할 수 있을지 남보다 갑절로 고민하며 연구를 거듭했다. 그리하여 이민 5년째 되는 해에는 온실을 새 동으로 늘릴 수 있었다. 또 꽃품평회에서 그가 연구 개발한 카네이션이 당당히 1위의 영예를 차지하고 지역 신문에도 크게 소개되었다. 게다가 화해조합의 재배 연구 책임자까지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온실도 6동으로 늘렸다. 오키다 가제야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훌륭한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무렵부터 학회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도 크게 바뀌어 그가 말하는 불법 이야기에 모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으로 시로야 다케오의 신심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오키다는 아르헨티나로 건너갈 때 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장 동료 등에게 차례차례로 불법을 알리게 되었다. 광선유포의 투사로 성장한 것이다. 마침내 1963년 8월 지구가 탄생하자 시로야는 지구부장이 되었고 이듬해 8월 지부결성 때에는 지부장이 되었다. 원래 남을 잘 보살피는 그의 성품을 따라 멤버들은 사이가 좋아졌고 화기애애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더욱이 1965년에는 남자부의 지부 조직도 확립되고 오키다가 그 책임자가 되었다. 곧이어 오키다는 일본 간부의 소개로 도쿄에서 본부 직원이었던 아카이와
미스코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미스코는 해외 강포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키다의 집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농촌지대에 있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경험이 전혀 없는 농사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아르헨티나 여자부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었다. 그러나 학기 활동을 나가더라도 주인은 풀이 우거진 광대한 대초원이었다. 버스도 거의 없어 남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당초 그녀가 상상한 구미 대도시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로 고달픈 몸, 램프 불빛에서의 생활, 안 통하는 말, 미스코는 대초원으로 지는 크고 새빨간 저녁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야마모토 시니치가 지도해준 말을 떠올리며 약해지려는 자신을 타일렀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제목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있는 곳이 상적 광토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다. 나는 광선유포를 위해 여기에 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결심으로 미스코는 열심히 학계 활동에 임했다. 도쿄에서 여자부의 간부였던 그녀는 아르헨티나 멤버들의 활동이 느긋하고 더디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또한 그녀의 시각에서는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과 어떠한 시련에도 도전하려는 학회 정신이 두드러지게 부족한 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열심히 독려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만 갔다. 어느 날 그녀는 멤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당신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어요. 충격이었다. 나의 어디가 좋지 않다는 것일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창제를 했다. 제목을 부르는 사이에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나는 일본에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초조해져 있었다. 결국 자기 본이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뇌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한 모두가 진심으로 납득하고 기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리더가 자기 본의이거나 교만하면 조직은 막혀버린다. 이후 미스코는 철저히 가정 방문과 개인 지도에 전력을 쏟았다. 광선유포의 작업은 파도가 바위를 깎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착실하고 끈질긴 대화와 격려의 반복 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가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리하여 아르헨티나는 시로야 다케오를 중심으로 오키다 가지야와 미스코라는 젊은 힘이 단결하여 멤버도 120세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66년 3월 4일 하루키 세이이치로 일행이 방문하게 되었다. 4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본인 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교학시험 합격자와 조직의 새로운 포진이 발표되었다. 조직의 새로운 포진의 초점은 부인부였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인부 간부가 없었지만 고보리 요시에라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지부 부인부장에 취임한 것이다. 그녀는 입회한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아이의 천식을 극복하는 등 몇 가지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부의 부부인부장도 탄생하여 오키나 미스코가 여자부 책임자와 겸임으로 맡게 되었다. 파견 간부의 지도 순서가 되자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일어섰다. 이번에 야마모토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는 못 오셨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전언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르헨티나 여러분의 행복과 일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곧 아르헨티나에 꼭 가겠습니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지구 반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나와 같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불의의 동지로서 밝고 사이좋고 명랑하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해 가지 않겠습니까? 뵐 수 있을 날을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이 선생님의 전언이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멤버들은 이 전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지의 수도 적은 곳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참고 야마모토 회장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광선 유포를 위해 매진해 왔기 때문이었다. 하루키는 호소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산다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행복과 아르헨티나의
광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혼의 성광이 어둠을 뚫을 듯한 맹세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